네, 특별 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식시장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는 어떠한 뷰를 가져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과 함께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딱 이맘때 이제 연말을 향해 가는 구간에 올해 어떻게 마무리되나 내년 어떻게 될지요? 요즘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먼저 드리고 갈까 합니다. 어찌 보면 시장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지수가 조금 막혀 있는 듯한 기분도 들어요. 그렇게 네. 보는 게 맞는지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이야기 먼저 들려주실까요? 그러니까 지수가 한때 그 미국 금리가 또 너무 급하게 한번 올라가가지고 네. 2200선까지 한번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8월부터 한 3개월 조정받다가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12월까지 좀 오히려 랠리가 좀 나왔는데 그 배경은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게 물가 안정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가 다시 이제 내려온 거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갔다가 4.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금리 충격에 대한 이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또 거기에 유가까지 급락을 하면서 이제 물가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 논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하나의 또 랠리의 배경이었는데 근데 이제 증시가 여기 2,500에서 602 안으로 더는 못 가고 이제 막혀 있는 이유가 일단 이제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좀 그러거든요. 지금 오늘도 보니까 중국 증시가 또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물가가 마이너스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침체 우려 여전한 상황에서 미국도 물론 고용 지표 괜찮긴 하지만 예전만큼의 성장은 아니고 미국도 뭔가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펀더멘탈 상으로는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안정, 펀더멘탈은 좀 불안. 이 두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2,500 위로 급하게 오르진 못하고 여기서 좀 증시가 막혀 있는.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은 뭐 경기 흐름 좀 보면서 좀 방향을 잡아 나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결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또 명확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오늘 뭐 수출 데이터도 나왔지만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견조해요. 견조한데 이게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또 의구심은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물가와 금리 걱정은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제 펀더멘탈 걱정. 그러니까 이거는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증시가 좀 약간 꽉 막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경제 지표를 투자자분들께서 해석함에 있어서 예전에는 안 좋게 나와야지 호재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는 배드 뉴스는 나쁘다라고 이제는 봐야 되는 그 상황이 온 거라고 네, 봐도 그러니까 될까요? 지금 이미 금요일 날 그걸 보여줬잖아요. 네네. 금요일 날 예전 같으면 그런 고용 지표가 잘 나왔으면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 미국 증시가 또 흔들렸겠죠. 예, 금리가 올라가면서. 근데 보니까 이제 좋은 게 좋은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그렇다고 경제 지표가 또 너무 과열되면 당연히 그죠. 그것도 부담이지만 뭐 그냥 적당한 정도로만 잘 나와준다면 시장에는 이제 오히려 호재로 지금 작용하는 장으로 조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당히가 참 모든 부분에서 어렵긴 네. 한데요. 그 라인에 대한 해석을 계속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시장 분위기의 분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FOMC는 이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해요. 사실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불안정한 이 상황이 이어지면서 테마단에서의 움직임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요즘 시장이다 보니까 FOMC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포커스를 이사님께서 맞추고 계신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FMC는 사실 이번엔 그냥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연준하고 지금 시장이 간극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년에 5번에서 많게는 6번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한 걸 보니까 연준은 그렇게까지 금리 인하를 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경기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항상 그리고 또 발언하는 거 보면 연준 의장은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선 이분이 워낙 또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뭔가를 좀 확인하고 가려는 습성이 좀 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뭘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근데 지표를 딱 봤을 때는 연준 의장의 스타일상 좋거든요. 아직까지 고용이 좋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 페달을 세게 밟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면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 속도보다 연준이 생각하는 속도는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2월에 FMC 이제 이번 주에 있을 FMC에서 분명히 그 간격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갔으니까 연준에서 뭔가 좀 센 발언이 나오면 증시가 휘청일 수 있잖아요. 네.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근데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증시가 위를 올라가긴 쉽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발언을 해서 좀 수위 조절을 할 텐데 다만 연준이 좀 그 시장과의 간극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센 발언이 나와도 시장은 어차피 알거든요. 그런다고 금리 올릴 거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 올리는 건 사실상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면 인하를 이제 내년에 2번 할 거냐, 5번 할 거냐, 6번 할 거냐 이 싸움이에요. 근데 어쨌든 인하는 인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금리 인상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약간의 실망을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금리 인하하는 건 맞거든요, 내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발언을 좀 세게 하더라도 저는 증시가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어쨌든 좀 빌미가 될 수는 있어요. 약간 쉬어가는 그런 빌미가 될 텐데 그럴 땐 오히려 또 기회가 되겠죠, 매수기에. 그래서 이번 FOMC는 뭐 혹시라도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면 그걸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흔들림이 나온다면 그리고 분위기 전환이 된다면 그 흐름의 중심축은 일단은 대형주로 잡고 봐야 될까요, 이사님? 근데 이것도요, 이제 지금은 사실 좀 약간 이제 혼조돼 있는 게 네. 경기에 대한 확실히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주들은 경기가 좋을 때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헷갈려 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래서 코스닥의 막 성장주들이 뭐 흔히 뭐 테마주라고 불리는 기업들도 막 하루 건너서 막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저는 뭐 경기 민감주가 좀 늦게 간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민감주를 좀 관심 가질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미 다 어느 정도 반영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호재가 나올 만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사실 흔히 이제 가치주라고 불리는 이런 경기 민감주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일단 지난주에 미국 경기는 고용은 견고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경제가 좀 둔화돼도 천천히 식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고 중국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중국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민감주들이 좀 힘을 못 받지만 결국 이러기 때문에 중국이 좀 부양책을 또 예상보다 또 세게 할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경기 민감주에서 크게 지금 다칠 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 관점에선 소외된 그 대형주들 보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경기 민감주에 포함되는 섹터는 어느 섹터일지도 궁금해요. 사실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은 반도체를 포함해서 본다면 이야기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이 소외된 쪽 본다, 뭐 해운이나 이쪽을 본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경기 민감주로 보시는 그 카테고리를 좀 정의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경기에 이제 연동이 되는 건데 네. 흔히 뭐 사이클 산업이라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저는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도 당연히 포함돼. 근데 반도체도 약간 거기에 이제 AI가 들어가는 건 성장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그걸 어떻게 보실지. 네, 그거는 좀 이제 달리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온 디바이스 AI니 뭐 이쪽으로 너무 주가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본다고 한다면 레거시 반도체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네, 거예요. 레거시 쪽이 근데 이쪽은 물론 성장성은 떨어지죠, 당연히. 네.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민감주로 본다면 저는 충분히 매력 있다. 그 예를 들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 하이닉스는 HBM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삼성은 이제 레거시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부진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좀 반도체를 볼 때도 좀 단기적으로는 좀 소외받은 기업들도 한번 볼 필요 있고 또 흔히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죠. 경기 민감주. 또 중국의 대표적인 민감주가 철강주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철강, 석유화. 이쪽도 너무 눌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통적인 그런 경기 민감주들도 한번 볼 필요 있다. 다만 이제 이쪽에 대한 수익률은 뭐 너무 높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수익률을 좀 확정 지으면서 한번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도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시장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섹터다라는 힌트까지 주셨고요. 추가로 수급적인 측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FOMC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사님, 내마녀의 날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14일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변동성이 이번에는 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 주 일정에서 포인트를 좀 남겨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내마녀의 날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그날 목요일 날 굉장히 좀 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또 이번에 에코프로머티가 또 특례 편입이 또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영향을 줄까요? 네, 줄 가능성은 당연히 좀 시총이 워낙 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동성 자체는 좀 굉장히 커질 걸로 좀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그날은 이제 어쨌든 수급적인 이벤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은 그냥 단기에 끝난다. 그래서 오히려 그 변동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위쪽으로 오르면 조심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밑으로 꺾여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기회가 되겠죠. 또 싸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방향성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방향성이 좀 반대로 좀 투자를 하시면 저는 또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쪽보다는 저는 좀 계속 신경 쓰이는 게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요건이 이게 근데 정해진 날짜가 계속 지금 얘기만 나오는데 네. 뉴스는 괜찮아요. 뭐 아마 10억 원인데 그걸 30억으로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일단 정부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멘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빨리 확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10억에서 30억으로만 올라가도 연말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된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랠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좀 결론을 내준다면 증시의 불확실성 하나는 해소되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도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코스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남은 이벤트의 큰 수혜가 예상되는 건 2차 전지라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2차 전지 쪽 질문을 좀 먼저 네네. 드려볼게요. 이 양도세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궁금하실 부분이 이쪽일 것 같아서요, 이사님. 2차 전지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분들이 올해 가장 많이 투자했던 섹터고, 또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일부 기업들은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도 연초 대비해서 오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확정이 안 되면 연말에 팔려고 할 거예요. 아마 물량들이 좀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한도를 올려주면 당연히 이제 물량을 안 팔고 넘어가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2차 전지 안 사려고 했던 분들의 신규 수요도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된다면, 만약에 정부에서 이걸 좀 과세 요건을 완화시켜준다면 당연히 2차 전지가 좀 가장 우선순위로 더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지난 금요일 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날 이 뉴스들이 좀 보도되니까 오후에 실제 2차 전지들 급등해 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우리가 한 번 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2차 전지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그럼 지금 2차 전지를 보면서 수급적인 이슈를 우선해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순환매 성격으로 봐야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리튬 가격 안정화 이야기도 나오면서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일단 바닥 신호, 이런 기대도 살짝은 있거든요. 볼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급 이슈고 사실 정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도 우리가 지금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눈치 빠르게 뭐 하시는 분들, 좀 약간 흔히 좀 경력도 오래되시고 단기 매매 잘하신 분들이야 뭐 이런 쪽으로 투자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초보 투자자분이나 경력이 이렇게 많지 않고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결국 수급 이슈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세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12월의 이벤트일 뿐인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보니까 리튬 가격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좀 나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감을 찾을 텐데, 다만 내년을 본다면 어떤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할까, 2차 전지에서. 근데 이번에 우려 외국 집단에 대한 결론이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중국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누가 봐도 가장 큰 수혜는 전해액과 분리막 회사들이에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바로 미국에서 생산에 들어가야 보조금을 받고 중국 기업들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는 뭐 우리나라의 배터리 분리막 회사나 아니면은 전해액 기업들은 기존에 또 썼던 업체들은 중국 거에서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한국이나 일본 제품으로. 그래서 가장 명확하게 수혜가 예상되고, 또 이번에 지분율을 보니까 25% 이상 갖고 있으면 이제 또 안 되잖아요, 중국이. 네. 근데 아예 지분이 없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뭐 고려아연이나 LS 같은 기업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내년을 봤을 때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번에 미국에서 답지를 줬잖아요. 그걸 보고 한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힌트를 네, 얻어보자라는 저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요즘 2차 전지와 함께 양축으로 볼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높으실 것 같아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실적 시즌이 곧 임박해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건, 앞선 질문에서 이사님께서 AI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이게 성장 개념, 그리고 레거시 좀 분리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습니까?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쪽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12월 연말 실적을 본다면 관심을 둬야 될까요? 아니면은 소외주 아까 말씀하셨던 쪽의 기회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보라라는 신호를 주실지 궁금하네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이제 몇 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반반 개념으로 다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다 사실은. 가져가고 싶긴 양념 합니다. 반, 이제 프라이드 반인데,
근데 당장은 양념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공정 쪽 있잖아요. 네. 레것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지금도 부담은 없어요. 근데 그런 쪽도 일부 편입하되 다만 후공정이죠. 이쪽 같은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사실 많이 올라서 접근하기가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도 저는 영원히 오르는 건 아니니까 어느 시점에서 조정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좋지만 어쨌든 이쪽 그 AI와 관련된 이쪽은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한번 투자하시면 어떨까. 근데 분명한 건 성장은 AI 쪽이에요. 예,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중장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AI 쪽을 좀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AMD도 새로운 또 AI 반도체 공개도 했고 그리고 뭐 구글도 그렇고 지금 많은 빅테크들이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주들은 조정만 좀 나와준다면 여러분들이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좀 저는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미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쪽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게임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인터넷 플랫폼 쪽에서도. 그런데 이게 요즘 시장 트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탄력이 짧아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헷갈려서요.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게임 쪽은 참 이게 어려운 게 NC소프트가 또 신작 게임 냈는데 기대에 또 못 미쳤다. 맞아요. 이래서 주가 많이 흔들리는데 근데 분명한 건 게임주들이 더 나쁠 게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주가가 밸류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 한 2년 동안 주가 반토막 난 기업들이 정말 많죠. 근데 올해 하반기도 그렇지만 내년을 봤을 때 일단 수익성 면에서 인건비 부담이 많이 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 부담은 완화되고 또 요즘에 이제 AI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든다. 이런 비용이 줄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임주들은 이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내년도를 봤을 때 특히 크래프톤이란 그 회사가 내년에 신작 게임이 한 2-3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작 게임이 좀 근접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압축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광고 경기가 아마 내년에 개선될 것 같은데 특히 네이버가 어쨌든 AI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까 전 네이버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장품 쪽은 제가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거 이제 한번 또 체크를 해봤지만 결국엔 중저가 기초 화장품이 미국에서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은 구조적으로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ODM 관련주들, 그러니까 화장품 브랜드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 생산해주는 ODM 회사들 좀 계속 관심 가지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큰 틀에 있어서 저희 이 특별 대담 출연은 올해 마지막이시니까 내년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망에 대한 팁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이사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내년도도 뭐 상고하저냐 뭐 상저하고냐 막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냥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상고하저 같아요. 상고하저 같고 왜냐하면 내년 공매도 금지가 6월까지니까 아하. 상반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반기는 좀 그 공매도 금지가 또 풀리면 변동성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상고하저 쪽 보고 있고 또 내년에 기업이익 증가율도 2분기가 가장 좋더라고요. 보통 증가율이 높을 때 지수 고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상고하저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투자를 한다면 지금 2,500 넘었잖아요. PBR 0.9배 이하에서 샀을 때 항상 결과 좋았기 때문에 그게 2,4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500 이하에서 좀 분할로 천천히 대응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뭐 반도체나 또 조선, 방산, 화장품, ODM 이런 쪽으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꿀같은 조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 마지막 코너 꾸려봤고요. 내년도 전망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